이게 뭐야? 업체 통해서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술도 들어있더라. 신기하지?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봐서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니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박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최근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박 씨의 주변 사람들은 웃었고 시집 식구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원치 않게 제사를 물려받게 된 박 씨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마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물려줬다면 주관하는 집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음식을 몇 가지를 준비하건 또 어떻게 준비하건 말이죠. 하지만 득달같이 달려드는 시집 식구들과 뒷목을 잡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도 박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정성껏 지내라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자니 참 우스웠습니다. 제대로 지내라는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시집 식구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남의 집 제사를 지내주는 건 박 씨인데 자신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제와 도대체 무서울 게 무언가 싶었습니다. 무서웠던 시어머니지만 이제는 자신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도 박 씨에겐 더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대신 없애기로 마음먹었죠. 박 씨는 사남매 중 셋째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박 씨의 시부모님은 평생을 시골에서 지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와 그리고 순종적인 시어머니. 박 씨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가까이에서 지냈다면 피가 말라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준비한 거야? 왜요? 음식 가짓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이리 부실해? 아, 그게 고사리 산 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나물 2가지 뺐는데. 뭐야? 여편네가 미쳤구만. 혀를 차는 시아버지를 시모와 큰동서 그리고 박 씨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사왔어야지. 그저 꼼수나 부릴 생각만 하지. 아무튼간 생각이라고는 없어. 호통의 대상은 시어머니였지만 그 밑으로 줄줄이 함께 듣는 욕이었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는 이런 분위기에 크게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아무도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고 손 모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이라도 했다가는 더 큰일이 난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박 씨는 그런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곳의 며느리가 된 이상은 선택권이 없었죠. 큰동서와 박 씨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의 여자는 제사를 지내는 내내 부엌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치러보는 제사에 박 씨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만 그랬고 겉으론 순종했죠.
지금이야 많이들 제사를 없애거나 간소화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박 씨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의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아니야 괜찮아 하고 말았죠.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월이었습니다. 재밌고 좋은 일도 30년간 했다면 힘들고 지겨웠을 텐데 싫기만 한 일을 30년 넘게 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명절까지 포함하면 1년에 5번이었습니다. 거진 2달에 1번꼴로는 해야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제사를 지내느니 차라리 벽돌을 나르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일당이라도 받으니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은 질타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박 씨가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는 일 없이 잔소리만 하는 시집 식구들도 한몫했죠. 시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좀 덜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한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늘 시아버지 등살에 괴로워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것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아버지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참 전부터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 씨도 그렇고 큰동서도 그렇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제사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해. 살아생전 얼마나 까다로운 양반이었냐. 하늘에서도 음식이 이게 뭐냐고 할 사람이야. 하지만 그저 1년의 제사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전이라도 몇 가지 줄이자. 힘들어 죽겠다. 정말로 줄이실 거예요? 생각해봐야지. 너희도 힘들잖냐. 힘들죠. 그래도 어쩌겠냐. 제사인데. 한숨을 쉬는 시어머니를 그러면 그렇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는 시어머니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한결같이 제사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가족들도 많지 않은데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죠. 큰 시누이는 사업 때문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고 큰동서는 최근에 제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바빠서 오질 못하니 사실상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었죠. 그래도 뭐든 부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제사상은. 시어머니는 이제 꼭 시아버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면 일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도 나중에 이렇게 될까 싶었지만 어차피 남편이 둘째 아들이라 제사를 물려받을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또 혼자 오셨어? 큰동서가 이번에도 오지 않자 남편을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지난 제사에도 몸이 아프다며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 씨가 연락해 보니 상황을 봐서 오겠다는 애매한 대답만 했던 큰동서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버님만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박 씨가 억울할 만했죠. 형수님도 곧 오신대. 아주버님도 늦었는데 형님은 더 늦는다고? 어디 병원에 들렸다 오셔야 된다 그러던데. 이 시간에 병원? 몰라, 응급실이라도 갔다 오시나 보지. 아, 왜 자꾸 그래?
억울한 박 씨의 마음은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큰 동서는 얼굴에 병색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네가 많이 아프긴 한가 보다. 네, 어머님. 힘없이 대답하는 동서지만 늘 빨갛게 칠하던 립스틱을 안 칠한 것뿐인 듯 했습니다. 작년에도 써먹었던 방법이었죠. 박 씨가 곰이라면 큰 동서는 여우였습니다. 신혼 때 함께 고생했던 게 언제였나 싶었고 10년, 20년 흐르자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었고 안 오면 자꾸만 돈으로 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이 10만 원씩 준다면 동서는 15만 원을 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마저도 박 씨가 갖는 돈도 아니니 돈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점점 연로해지니 그나마 팔팔한 박 씨가 음식을 도맡아 해야 하는데 일꾼 2명 중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가 그 짐을 전부 짊어져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와 큰동서와의 사이는 미묘하게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완전히 깨주는 계기는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땅이 있었어? 있었지. 예전에 할아버지가 사시던 데인데. 근데 그걸 아주버님한테만 몽땅 주셨다고?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이라는데? 알고 있었지. 뭐? 남편의 태어난 대답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억 정도는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지 않았더라면 쭉 모르고 지냈을 것이었죠. 근데 당신은 달라고 안 해봤어? 그 말에 남편이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누나도 별말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거면 그러자 남편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면 당신 속 쓰릴까봐 그랬지. 속이 쓰릴 걸 알고 말을 안 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당연히 알았단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속 편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형님은 맏아들이기에 차남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형님이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제사나 이런 것도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 뭐 10억도 아니고 1억이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하지. 황당했습니다. 그 잘난 형수가 자꾸만 꼼수를 부려서 박 씨가 맏며느리 노릇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말이죠. 남편도 남편의 누나도 여동생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며느리가 나서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그 모든 의무를 맞이가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 대가는 더 받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자꾸만 박 씨에게 떠넘기는 동서가 밉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병원 다녀오라고 했잖아. 일찍 갔는데 오래 기다려서 그렇지. 아니면 내일 가던지. 형님은 진작에 가서 준비 중인데 우리가 늦으면 되겠어? 처음 늦는 거다. 처음. 진작에 다녀왔으면 안 늦었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출발이 늦었습니다. 본래는 오전부터 가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병원 때문에 늦기도 했고 하필이면 차도 막히는 바람에 더 늦었죠. 박 씨도 초조했지만 남편의 타박에 섭섭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 그런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일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도 매번 아프다고 늦었잖아. 아, 그래서 당신도 따라한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 남편은 늦은 게 싫었는지 예민하게 굴며 받아쳤습니다.
아내보다 제사가 중요한가 싶어서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박씨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했지만 한마디 더 했다가는 싸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도착하니 음식이 거의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해 있던 큰동서의 표정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도 며느리가 제일 늦게 오면 어떡하냐며 한 소리 했죠. 마음이 불편했고 모든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형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눈치 보여. 형수님이 당연히 화났겠지.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안 오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대화를 했는데 남편은 박씨의 잘못이냥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도 매번 늦으시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사과한 적 없어. 아, 당신이 아랫사람이잖아.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내내 눈치 보고 온 것도 서러운데 남편마저 박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나도 할 말 많어. 형님 맨날 그렇게 핑계대고 빠지고 여자 형제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박씨가 몇 마디 더 하자 남편이 운전하다 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남의 집안 험담하지 말어. 그 말에 얼이 빠졌습니다. 남의 집안이라고 한 것도 어이가 없었고 험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는 남의 집안 제사는 왜 박씨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민망하긴 했는지 집에 도착해서는 박씨의 눈치를 보며 은근슬에 화해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1, 2년쯤 뒤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5년 전쯤 일인데 당시 아주버님네 나이가 환갑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황혼이혼에 모두들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도 쓰러질 뻔했죠. 이혼했다는 소식만 전해 듣고는 다시는 큰동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모시겨 박씨가 전화를 해보았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가까이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함께 해온 사이인데 이혼 도장 하나 찍고는 전부 남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영향으로 가장 힘든 건 아주버님이었겠지만 두 번째로 힘든 것은 박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80이 넘어서 더 이상 노동을 하기가 힘드니 시집의 제사는 거의 박씨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어머니가 박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사는 네가 지내야겠다. 네? 옆에 있던 남편도 아니고 박씨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네가 이혼한 뒤부터 고민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싶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물려받더라도 아주버님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주버님도 계신데요? 아이고, 어떻게 남자 혼자 제사를 지내? 아니요. 저도 거들죠. 집에 여자가 있어야 이것저것 관리를 하지. 그냥 내년부터는 너희 집에서 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달리 받아서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민간 시누이가 받아서 할 것도 아니고 차남인 박씨의 남편이 있으니 막내 시누이까지 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며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남인 박씨네가 제사를 물려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알겠지? 끝까지 남편이 아니 박씨를 향해 말하는 시어머니.
집에 돌아와서 그때 반박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이불을 쥐어 뜯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를 물려받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우리한테 제사를 가져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형님 보고 하라고 해? 왜 못해? 아 말이 돼? 남편도 시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음식 차릴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물려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참 큰 동서가 여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알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곰은 끝까지 곰인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절대 못해. 아버님 땅 판 돈도 전부 아주버님이 가지고 갔잖아. 당신 그때 뭐라고 했어? 무슨 제사도 지내고 어머님도 모시는 대가라며. 아, 어머니는 형님이 모시긴 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또 병수 바른 여자가 들어야 한다며 박신혜로 떠넘겨질 것이 눈에 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박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설득하지 마. 절대 안 되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 며느리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 남자들끼리 알아서 지내든지 말든지 해. 당신 진짜로 왜 그러냐? 여태 잘했으면서. 여태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해. 아, 진짜 고집 피울 거야? 그러면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되냐? 그리고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부탁을 해도 안 해줄 판에 으름장을 놓았죠. 박 씨 부부의 사이는 그때부터 크게 틀어졌습니다. 박 씨는 지금 잘못한다면 나중에 받은 거 하나 없이 심호 병수발까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가 아무리 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불합리한 일을 하며 늙어 죽을 순 없었습니다. 연숙이랑도 통화했거든. 음식하는 거 아침부터 와서 늘 도와준대 이제. 막내 시누이와 통화를 했다는 남편. 그러니까 둘이서 음식을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있을 때도 힘들었어. 둘이 하든 다섯이 하든. 더는 못해 정말. 여보, 생각해봐. 제사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너무 힘들면 음식 종류를 좀 줄여도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 소관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어머님도 참견 안 하실 거고 말이야. 속 편한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은 박 씨가 수십 년간 체득한 바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할 뿐이 아니었고 시모가 없더라도 아주버님이고 시누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땅 판 돈은 나 주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물론 주더라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도로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줄 마음도 없었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죠. 일단 제사 받아오고 그 다음엔 당신 마음대로 해. 부엌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설득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음식만 해서 끝도 아니었고 손님 맞는 게 얼마나 고되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굴었습니다. 박 씨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음의 제사는 박 씨의 집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박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받아요. 건네지는 흰 봉투를 보아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돈은 10만 원. 필리핀에 있는 큰 시누이에게도 10만 원, 그리고 작은 시누이도 10만 원을 주었으니
제사 비용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장보는 비용에만 써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누구도 박 씨의 노동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박 씨의 집이 식당이라도 된 듯 와서 돈을 건네고 밥을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고생했다는 소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은근슬쩍 그 돈도 안 주는 것을 보니 정말로 자기들이 먹은 것에 대한 돈을 낸다는 생각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바보 같은 남편은 우리 집에서 손님 대접한다고 이것저것 좋은 음식은 다 사왔습니다. 그러니 3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고 박 씨도 요리를 하기 위해 하루를 전부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자 도저히 이건 아닌 듯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등 떠밀려 제사를 가져온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곰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 때는 딸에게 물어 제사상을 업체를 통해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39만 원을 결제하니 원하는 날짜에 대략 10인분의 제사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업체 통해서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남편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술도 들어있더라. 신기하지? 직접 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구색이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평소 하던 메뉴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으니 좀 더 보편적으로 하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하면 이게 더 나았죠.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봐서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음식들을 제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그리고 남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산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아주버님은 언성을 높였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요. 자꾸 병원만 들락거리고 그래서. 신우이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혀를 차며 박 씨를 나무랐습니다.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박 씨의 맞은편에 서서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박 씨 때문에 망신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사죄를 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휙 반대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화살이 다시 박 씨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상나라. 어쨌거나 이제 와서 다시 음식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온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한숨 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기가 찼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음식도 아니고 제사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것도 당일에 조리한 것이었죠. 맛으로 따지자면 박 씨가 한 음식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정성을 논하자면 돈 받고 하는 일일이기에 정성이 박 씨보다 못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고 말이죠. 물론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이 중요하다면 어째서 다른 성씨인 박 씨에게 맡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니 이래라 저래라 참 말도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당일에 모두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차를 타고 돌아갔죠. 그리고 박 씨 부부는 또 크게 싸웠습니다. 박 씨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가슴을 퍽퍽 치는 남편을 보니 박 씨야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과 말이죠. 이 순간 이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면서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사온 음식을 보고 며느리가 힘들었나 보다 내지는 몸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 혼자 힘드니까 사온 음식으로 하자 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박 씨를 미친 여자 취급을 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왜 종노릇을 자처했나 싶었습니다. 이번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 근데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남편의 협박조 말에 박 씨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를 말이죠. 이번 일을 통해서 박 씨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박 씨는 가족이 아닌 도우미 같은 존재라는 걸 말이죠. 며느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리기만 하려는 시집 식구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제사를 가져올 때는 아침부터 와서 같이 하겠다던 시누이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조차도 거들지 않는 일을 막내 시누이가 뭐 한다고 도울까 싶었습니다. 박 씨 하나만 입 다물고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이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놈의 제사 때문에 고생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앞으로 시어머니처럼 80이 넘을 때까지 제사 타령만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뿐이지만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명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 음식을 주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선언했습니다. 이제 제사나 차례 이런 거 다 없앨 거예요. 뭐야?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박 씨와 싸운 남편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 안 보고 음식 준비도 하지 않는 박 씨를 하루 종일 설득하려다가 실패하고는 처참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 때려 죽일 것 같은데 식구들 앞이라 참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다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박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제사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누구 맘대로? 제 맘대로죠. 마음대로 하라면서 제사 물려주셨잖아요. 네가 뭔데 멋대로 제사를 없앤다 만다 해. 아범도 동의를 한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지만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아범의 동의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사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음식 준비도 저 혼자 하고 손님 대접도 제가 하고
근데 아범이 무슨 상관이에요? 물려받은 제가 결정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너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형님의 호통을 들은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뼈대 있는 집에 제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아, 꼭 지내셔야 하는 거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럼. 뭐야? 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저한테 주시면 오늘부로 없앨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다신 그 입 다물지 못해. 명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전부 돌아간 뒤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그렇고. 내가 왜?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이제 제사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음식을 샀더니 뭐라고 하고 이참에 없애자 했더니 또 미쳤냐 그러고.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음식 가짓수를 좀 줄이라고 한 거지. 누가 아예 없애래? 그러면 당신이 하던가? 지난번부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지 알 거 아니야? 이제 이 집 못하겠다. 당신도 나한테 강요한다면 나도 형님처럼 이혼할 거야. 뭐? 이혼? 그래? 형님에 이어서 둘째 며느리까지 없으면 다음은 누구 차례야? 필리핀에서 누나가 오시나? 그러자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라도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제 둘이 줄줄이 이혼을 하면 아주 볼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칠 수 있는 사고는 다 쳤는데 말이죠.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오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지만 박 씨는 오히려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도 정이 떨어졌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게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사는 우선 다시 어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 당신도 좀 쉬면서 생각해봐. 곧 죽어도 다시 시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은 이미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도 더 이상 시집 식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이용당하게 두고 보기만 한 남편도 같이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죠.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나이에 박 씨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어떤 사유로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쓸쓸한 독거노인이 됐지만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큰동서만은 아주 잘 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사를 없애겠다며 박 씨를 붙잡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는 얼마 뒤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헛헛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괴로운 의무와 의미 없는 시집 식구들 수발에서 해방이라는 생각을 하자니 독립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갈라서는 부부들이 100번 이해가 됐습니다. 박 씨는 이제서야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는 너희 회사 일을 줄이던지 아니면 사람을 쓰던지 해. 앞으로는 애 못 봐줘.
왜요? 힘들어서. 아, 엄마.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요즘 회사가 다시 바빠져서 현우 좀 엄마가 봐주셔야 해요. 그래도 애는 너희가 알아서 봐야지. 애는 급하면 가끔 봐준다고 했지. 누가 너희 필요할 때마다 출동하겠다고 했니? 그렇게 바빠서 애도 못 볼 지경이면 돈을 써라 차라리.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쓸래? 그리고 너희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 아니,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회사도 한창 바쁜데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를 어린이집에 7시, 8시까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딱하지도 않아요? 딱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거봐라. 너는 여태 봐준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봐주는 걸 원망만 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뭐 때문에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봐준 것도 후회하게 만들지 마. 너희가 낳은 애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키워. 알겠어? 그리고 오늘 네 아빠 생신이야. 알고나 있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임성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평생 남으로 산 사람들이 아들이나 남편이라는 매개 하나만으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긴 힘들겠죠. 그래서 시부모가 불편하다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원하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적인 아들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방문도 없으면서 꼭 애를 맡길 때만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 출산 전 결혼 생활 내내 봤던 것보다도 아이가 생긴 뒤 만난 횟수가 훨씬 많을 걸 보면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섭이 싫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 아이는 잘만 맡겼습니다. 임 씨도 마냥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 육아를 나이 60에 하는 건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위해 희생하는 부모 마음을 모르는 아들 며느리를 보자면 전부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를 위해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연년생인데 첫째인 딸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해 있다가 아들도 결혼했는데 아들, 딸 모두 아이를 하나씩 낳아서 임 씨는 2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었죠. 임 씨는 자식들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늘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임 씨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너네 애기 키워달라고 하지 마. 알겠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어도 육아는 시키지 마.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임 씨는 연년생 아이들 2을 정말 힘들게 키웠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자면 경제적인 문제도 시집살이나 남편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 까다롭고 잠 안 자는 애들 때문에 거의 울면서 키웠습니다. 물론 맞벌이하며 육아를 했기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육아라면 아주 학을 뗐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 씨의 성향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싫은 기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에 더 힘들게 키운 것이었습니다. 임 씨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했고 지금도 자식들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생이 육아일 뿐이었죠. 그래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되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손주들 키우느라 이리저리 치여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 씨도 인생의 절반을 애 둘을 키우느라 다 보내다 겨우 해방이 됐는데 다시 육아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이 그렇게 생각대로만 흘러갈까요? 그리고 임 씨는 그렇게 딱 잘라 선 그을 만큼 모질고 매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애는 절대 못 봐준다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그렇게 두질 않았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은 도와줘야 하는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요. 아니야. 천천히 와. 잘 놀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8시쯤까지 괜찮겠어? 알았어. 그러면 엄마가 밥 먹이고 씻기고 할게. 응. 너무 서두르지 마. 김서방한테도 천천히 오라고 해. 김서방 지금 초조하다고 일 대충 마무리 짓는데. 아니야, 왜 대충 해? 여긴 걱정 마. 진짜 감사해요. 내가 나중에 한턱 쏠게. 아이고, 알았어. 얼른 일해. 당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맞벌이하며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일을 쉬는 것도 요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죠. 임 씨 또한 일하면서 급할 땐 옆집에 아이들을 맡길 때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부탁해가며 겨우 키웠습니다. 임 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 모두 회사가 늦게 끝나거나 애가 아플 때 등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땐 임 씨가 흔쾌히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임 씨는 50대 중반부터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니 맡기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사돈네도 있어서 임 씨는 처음 2년 정도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봐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린애를 보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가끔뿐이었고 내 자식의 자식이라 참 예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맡아주겠다고 했던 손주를 맡아주면서도 불평하는 말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 이후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말이죠. 얼마 안 있어 아들네도 결혼했고 똑같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첫째의 아이를 조금 키워주니 곧장 둘째 손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맞벌이이고 아이가 하나 있다는 점은 같았지만 말이죠. 장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실 거죠? 아들이 임 씨에게 말했습니다. 누나의 딸을 봐줬던 것을 아니까 당연히 자신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도와줄 의향은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사돈네가 워낙 멀리 살아서 손주를 봐주기 위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지역에 사는 임 씨밖에는 도울 사람이 없었죠. 현우가 감기 걸려서 며칠 어린이집에 못 가거든요. 감기에? 네. 열 완전히 떨어지는 거 확인해야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좀 봐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데려다 놓을게요. 3일씩이나? 좀 부탁드려요. 맡길 데가 달리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10개월쯤 뒤에 며느리가 복직을 하자 아이를 맡기러 꽤나 자주 임 씨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네가 딸처럼만 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며느리와 임씨의 사이였습니다. 임씨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살가움이 적어서 그랬는데 좀 더 겪어보니 내성적이기보다는 아주 개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딱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견하는 거 싫어하고 싫은 건 마냥 참지만은 않고 또 어른과 함께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단순히 임씨의 추측은 아니었고 실제로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다음 달쯤에 너희 누나네 가족이랑 태안에 놀러 가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재작년에 가고 못 갔다고 이번에 가자고 그러네. 너무 길게는 힘드니까 1박 2일로만. 태안이요? 주말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토요일 오전에 가서 일요일 점심쯤 돌아온대.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작게 가족여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고 2년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국내로 가곤 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윤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물어보고 알려줘. 리나네는 주말이면 날짜는 상관없대. 그리고 그날 저녁 곧바로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여행은 누나네랑만 가셔야겠어요. 왜? 시간 안 된대? 그게 아니고 좀 불편한가 봐요. 어머, 그래? 뭐라고 그러는데? 임씨의 질문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만 가라고 하는데 저도 윤지만 두고 가는 게 좀 그래서요. 그래? 여행도 같이 가고 하면 좀 더 친해지고 좋긴 할 텐데. 윤지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요. 앞으로도 가족여행은 참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행도 불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명절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시부모인 임씨 부부를 어려워하는 것 같기에 임씨는 며느리가 왔을 때 친근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아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임씨는 며느리에게 정이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이 못내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딸 같은 며느리 바라시는 거면 나는 그렇게 못해. 자기도 알지? 나는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 나도 우리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가자는 소리 안 하잖아. 그렇긴 하지. 이해. 어쩌다 밤에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소곤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안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당신만 와. 나는 명절은 올 건데,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오고 싶지 않아. 대신 자기도 우리 집은 명절에만 가니까 공평하지? 요즘 사람들 이렇다는 건 들은 바가 있었지만 그게 내 며느리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임씨 부부는 사위와도 잘 지내고 있었고 당연히 며느리와도 그렇게 지낼 거라고 짐작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임씨 부부가 아무 때나 부르거나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임씨 부부와 아들, 셋이서 상을 치워도 일절 도와주는 것 없이 얌전히 앉아만 있었던 일이나 방에만 있다가 식사할 때만 나왔다 들어가는 등의 행동들만 보아도 며느리에 대해 알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화하는 내용을 들고는 임씨는 바로 잠들지 않고 한두 시간쯤 뒤척이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낸 결론은 뭐 어쩌겠나였습니다. 사람 성격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부모 불편해하는 감정이야 영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아들 며느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니 둘만 잘 살면 됐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씨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내 입맛에 꼭 맞출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임 씨도 며느리가 원하는 시모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임 씨가 서운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싶으니 어느 정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잘 지낼 수 있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서로 편한 사이는 못 되었어도 임 씨와 며느리는 큰 트러블 없이 지냈습니다. 명절에 가끔 얼굴 보고 용건이 있으면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말이죠. 전혀 비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지만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기 마련이니 말이죠. 그런데 애가 생기니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왔니? 밥은 먹였어? 아, 네. 요즘 야근이 잦네. 힘들겠다. 네. 그러네요. 우리 밥 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갈래?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럼 애 데리고 갈게요. 며느리는 맡긴 애를 데리러 와서는 5분도 머무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누가 쫓아가기라도 하나.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래. 남편이 기분 상한 기색을 보이는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씨 부부에게 애를 맡기는 것을 퍽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 임씨의 손을 빌리긴 하지만 이렇게 시집에 와서 애를 데리고 가고 전화 통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며느리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들과 연락을 했는데 피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도 이렇게 쌩하고 가버리니 임씨 부부 입장에서는 가끔 빈정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도 고맙다는 대화 정도는 하고 데리고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예의상 식사를 하겠냐는 질문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임씨도 아이를 봐주는 것은 웬만하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손주는 예뻤지만 그렇다고 육아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갔고 며느리는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한숨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랬다가는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이 일그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기 전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아, 이거 현우약은 어떻게 먹여? 거기 적혀 있어요. 봉투에. 아, 모르겠으면 전화할게. 그럼 현우 아빠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고서 가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건 알겠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다소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애를 맡기면서 시부모 전화를 받기 싫어서 출장 가 있는 아들한테 전화하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남편이랑 외출하기로 했던 걸 취소하고 봐주는 것인데 아들 며느리는 그런 임 씨의 사정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여서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오기 30분 전쯤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아니, 꼭 그네를 타야겠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넘어진 거야? 뒤에서 살살 밀어주는데 갑자기 혼자 내려오려다가 앞으로 확 고꾸라졌어. 임 씨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손자 현우의 무릎에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두 무릎으로 쿵 찢는 바람에 살이 쓸렸습니다. 긴 잠바 입힐걸. 그랬다면 좀 나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우 엄마 왔나 보다. 임 씨는 어쩐지 긴장이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해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느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소독을 한 번 해서 좀 나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의 무릎이 까진 게 충격인 듯 했습니다. 괜히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나 생각했습니다. 종일 집에만 있는 손자가 안쓰러워 데리고 갔던 것인데 이제 좀 컸다고 자꾸만 혼자 걷고 뛰려는 손자를 말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집에서만 봐주세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는 하지 않은 며느리였는데 표정으로 할 말은 충분히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표정에 임씨도 더욱 속상했습니다. 이거 흉지면 큰일 나요.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속상하긴 하네요. 이만 가볼게요. 병원 가서 다시 소독해야겠어요. 며느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임씨 부부에게 들으란 듯이 한숨을 두어 번은 더 쉬었죠.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나자 속상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주가 예쁜 것과는 별개로 달갑지 않은 일을 해주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임씨가 제대로 못 본 잘못이긴 했지만 며느리도 괘씸했습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아들을 통해서 하곤 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싶으면 용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임씨도 점점 며느리의 연락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은 힘대로 들고 공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후회스러운 표정을 보니 임씨도 후회가 됐습니다. 진작에 애를 봐주지 말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애 맡기고 놀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일을 한다니까 매정하게 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물은 자신의 잘못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바쁘던 아들 며느리가 모처럼 벚꽃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좀 회사 일이 널널해졌어요. 당분간은 좀 일찍 퇴근할 것 같아요. 주말에도 출장 안 가고요. 그래서 현우 맡기겠다고? 아, 그러려고 했는데요. 엄마도 같이 가시는 거 어때요? 뭐? 나?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그걸 오케이 한 것도 의아했죠. 가봐. 가서 애들이랑 꽃 구경하고 와. 당신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 주말엔 남편이 일이 있어서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시간 될 때 둘이 갈까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보이는 꽃에 마음이 술렁거려 아들네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딜 같이 간 적이 없으니 조금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니 이건 꽃 구경을 하는 건지 사람 구경을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현우 유모차 태워야겠다. 부딪히겠어? 제가 태울게요. 그런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들떠있는 아이가 얌전히 유모차에 탈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저기에서 잠깐 사진 좀 찍고 올게요.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인지 어딘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오겠다며 아들이 현우를 임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하라는 마음으로 임씨는 손주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붙들려 있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혼자 가면 안 돼. 아저씨 이놈한다. 하지만 몸부림을 치는 손주를 말리기 위해 임씨는 힘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땡깡을 피우며 바닥에 누워버리는 바람에 임씨와 아이를 피해 사람들이 빙 둘러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이 넘었는데도 아들 며느리는 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모차까지 있어서 앞으로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모차에 태우려고 하자
빼고는 손주를 보니 기가 질렸습니다. 애가 자꾸만 인파에 부딪히자 임씨가 잠시 안고 있었는데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다가오는 아들 며느리는 아주 신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봤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똑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이 사진을 몇 장 찍고 사라지고 또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사라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임씨는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애만 보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엔 임씨도 기분이 상해서 말을 않고 있었는데 그조차도 아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엄마 꽃 구경 시켜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썽 피우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나오기 위해서 보모가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구경 잘 하셨어요? 뭐? 꽃 진짜 예쁘게 폈죠? 아들은 임씨를 차에 타더니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들만 좋아놓고는 꽃 타령을 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꽃보다는 애를 많이 봤지? 아, 현우 때문에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현우 예쁜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속편한 아들의 말에 속으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러다 20분쯤 뒤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에 임씨가 차에서 내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생을 시켜놓고는 저녁 한 끼도 안 사주고 보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니 고생을 안 시켰더라도 말이죠. 저들끼리 맛있는 걸 먹을지 집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임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섭섭했습니다. 종일 힘을 써서 그런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먹었지? 남편의 말에 임씨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자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들어왔어? 그 말에 임씨는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를 봐줘서 덕분에 데이트했다, 고맙다 이런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회사 일이 많지 않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참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애를 맡길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속이 투명한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아이 맡길 때가 아니면 연락이 없는 것들이니 말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이 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조차도 딸과 사위한테 밖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보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 엄마 전화 왔네. 받아봐. 당신한테 온 건데. 당신 생일이니까 당신한테 전화했겠지? 남편은 임씨의 말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그럴 사람인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아, 잠깐만. 남편은 몇 마디 하더니 휴대폰을 임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하고 통화한다네. 임씨의 얼굴에는 물음표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생일인데 왜 자신과 통화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며느리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역시나 몇 년이 지나도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현우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우 아빠가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요. 저도 오늘 늦을 것 같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정도도 챙기지 않으면서 어쩌면 자기들 필요할 때만 꼬박꼬박 연락을 해오나 싶었습니다.
바쁜 것은 알겠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맡길 거면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서로에게 좋을 듯 했습니다. 임 씨는 어느새 애 봐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못달 같은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러면 임 씨는 육아도우미 같은 시어머니란 말인가 싶었죠. 그리고 서로 간의 거리인지 뭔지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 거리라는 게 자기 맘대로 늘렸다 좁혔다, 입맛대로 조정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임 씨가 거절하면 당장 손주가 걱정이었기에 일단은 임 씨가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는 며느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회사 일을 줄이던지 사람을 쓰던지 해. 네? 또다시 아이만 데리고 돌아서려던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못 들은 듯 하여 다시 한번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크게 당황했죠. 이제는 애 못 봐줘. 왜요? 힘들어서. 원래라면 따박따박 반박해야 했을 며느리인데 놀라긴 했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어버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갔다는 아들에게서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요즘 회사가 다시 바빠져서 현우 좀 엄마가 봐주셔야 해요. 며느리에게서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애는 너희가 알아서 봐야지. 애는 급하면 가끔 봐준다고 했지. 누가 너희 필요할 때마다 출동하겠다고 했니? 말은 안 봐준다고 했어도 정작 진짜로 싫다고 한 적은 없기에 아들도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애도 못 볼 지경이면 돈을 써라 차라리.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쓸래? 딱 잘라 거절하지 않은 임씨 탓도 있지만 60 넘어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평일이며 주말이며 손주가 오는 날에는 녹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은 것 같았고 여전히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이상했습니다. 너희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 네? 그리고 현우 엄마만 나 불편한 거 아니야? 나도 며느리 불편해. 너도 불편한 사람이 자꾸만 애 맡긴다고 생각해봐라. 불편한 사람 애가 아니라 엄마 손주잖아요. 그래? 손주니까 그나마 여태 봐줬지? 근데 애 봐준 공 없다는 말을 내가 너희한테서 처음 느꼈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회사도 한창 바쁜데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를 어린이집에 7시, 8시까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딱하지도 않아요? 딱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거봐라. 너는 여태 봐준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봐주는 걸 원망만 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뭐 때문에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봐준 것도 후회하게 만들지 마. 너희가 낳은 애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키워.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제는 애 맡기는 문제로 전화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오늘 네 아빠 생신이야. 알고나 있니? 아, 아무 말 안 한다고 섭섭하지 않은 거 아니야? 현우 엄마도 딸 같은 며느리 되기 싫다고 했잖아. 나도 친정엄마 같은 시엄마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애는 불편한 시엄마한테 맡기지 말라고 그래. 아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아들이 딱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딱한 마음에 또 애를 봐줬다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임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용만 당하고 욕먹기 싫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들에게는 똑같이 이기적으로 해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 말이죠. 그날 이후로 임 씨는 손주는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사람을 안 쓰는 것뿐이지 사실 그 시간에 봐줄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니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한두 번 맡겼을 느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운했는지 임 씨에게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해서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딸을 통해 들어보니 아들이 출장이 없는 부서로 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받는 돈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를 1, 2년 키우고 말 것이 아닌데 맞춰가며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식은 불쑥 커 있으니 오래도록 괴로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자식들 힘든 걸 못 보고 도와준 임 씨였습니다. 그러니 꼭 자식 며느리만 탓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임 씨가 정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임 씨는 축하만 할 뿐 애를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죄송하다고 할 뿐 부탁조차 하지 못했죠. 임 씨도 연년생을 키웠는데 부부가 애 둘도 못 보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임 씨 부부의 노후나 즐기자 싶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려던 대로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좀 홀가분해졌습니다. 자꾸 뭘 사오라고 그래. 부담스럽게. 나도 너희 집들이에 초대했으니까 음식 준비했잖아. 그러면 너희는 손님으로 왔으니까 최소한 두루마리 휴지 정도는 들고 왔어야지. 집에 휴지 없어? 뭐? 전에 새언니 하는 얘기 못 들었어?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더 민폐라고. 그럼 필요한 걸 주면 되잖아. 두루마리 휴지? 아이고, 알겠어.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 됐지? 남의 집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엄마 아빠도 그런 적 없는데 너희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여기가 남의 집이야? 남의 집 아니면 선물 하나 들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집들이는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더니만은 누가 휴지 갖고 싶어서 이러니?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정도의 예의는 보이라는 말이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 가서 이러면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정영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정 씨의 자식들이나 사위 며느리만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부모에게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은 작은 선물일지라도 불필요하다는 자식들. 정 씨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정 씨의 집에 방문할 때 병문 안에 그리고 집들이에 빈손으로 오는 자식들에게 한마디를 했더니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돈 아깝게 선물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에 정 씨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선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의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상다리 부러지게 자식들 밥상 대접하는 부모에게 과일 한 봉지도 사오지 않는 그 성의에 정 씨는 실망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건 그저 좋다고 하는 자식들이
왜 역지사지는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않는 자식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런 정씨에게 너그럽지 못하다고 혀를 차는 자식들. 그래놓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는 자식들에게 정씨는 더 이상 집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씨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씨는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조금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딱 남들만큼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게, 그렇게 평범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좋은 대학을 졸업해 금융회사를 다녔고, 아들은 정씨처럼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받기만 하는 게 익숙한 자식들이라 그런지 부모에게는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어쩜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가 없나 싶었습니다. 정씨는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엔 정씨가 잘못 키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명절이 왔을 때였습니다. 6년 전쯤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음식 충분하겠어? 넘치지. 어제 전복 살 때 낙지 같은 거라도 좀 사올 걸 그랬나? 웬 낙지? 그냥 몸에 좋잖아. 그러다가 정말 상다리 부러지겠어. 새 식구와 함께 맞는 첫 명절이다 보니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차례도 안 지내는데 밥상 차리는 장을 보는 데만 수십이 들었습니다. 전복, 한우, LA 갈비에다가 잡채며 뭐며 잔치상에 올라가는 맛있는 음식은 다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죠. 지연이는 언제 온대? 아까 출발했대. 아이고, 지 오빠네보다 늦겠네. 혼자 사는 애가 뭘 그리 꿈을 대. 직장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는 딸도 모처럼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자식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차 안 막혔지? 가까운데요.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어? 현관 앞에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룻밤 묵고 갈 것이라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는 각자 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의 손에 들린 쇼핑백에 눈이 갔습니다. 건강식품 로고가 그려진 가방이었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또 사왔어. 남편도 받는지 받아들기 위해서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손길을 피해 쇼핑백을 뒤로 휙 빼며 말했습니다. 아, 산 거 아니고 이따가 갈아입을 옷 챙겨온 건데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허공에 멈춘 손이 민망해진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정씨도 괜히 귀가 빨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면 쓰던 작은 방에다가 자신들의 짐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말이죠. 정씨는 내심 섭섭했습니다. 결혼 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 후에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과일 하나도 안 사왔나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왔으면 몰랐습니다. 정씨도 시집을 가든 친정을 가든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달랑 자기들 짐가방만 들고 온 걸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선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 많이 차리셨네요. 아, 응. 배고프지? 네. 엄청 배고파요.
아들과 며느리는 입맛을 다시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도 곧 도착한대. 잠깐만 앉아 있어. 상 좀 덜 차렸거든. 여기서 더요? 정 씨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국을 데우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숟가락 놓을게. 국을 쟁반에 받쳐 들고 나가자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도착했습니다. 왔니? 오빠는 벌써 왔네. 네가 늦은 거야. 딸은 아들보다 더했습니다. 짐가방조차 없이 휴대폰만 덜렁 들고 온 모습에 정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옷 같은 것도 안 가지고 왔어? 엄마 거 빌리면 되지.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하니 딸에게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편히 오고 갔던 집이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뭐 하나 챙겨오는 사람이 없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음식 준비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잠시 후 5이서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준비하려면 엄청 오래 걸렸겠다. 그럼 어제부터 엄마 엄청 바빴다. 집에 갈 때 싸가야지. 식사 후에 치우려는데 정 씨 부부만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옮겼고 젊은이 셋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원래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치우는 분위기였지만 새 식구가 처음 들어온 것이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먹은 것을 정리한 뒤에 둘러앉아 얘기를 하다가 정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너 처가에 갈 때 뭐라도 사가야 해.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자 아들이 정 씨의 뜻을 알아들은 듯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각 때는 집에 온다고 뭘 사들고 오지 않으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며느리의 대답을 들으니 아들 내외가 뭘 몰라서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제가 사오지 말자고 한 거예요. 태연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정 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무것도 안 사가려고 하는데요. 왜?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걸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오면 처치곤란이잖아요. 냉소적인 대답에 정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더 싫더라고요. 다 허례허식이잖아요. 명절에 모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족끼리 뭘 주고받고 그런 부담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뭐 꼭 좋은 선물이 아니라 그래도 과일 바구니라도 사가야지. 에이,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며느리의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용성을 떠나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네는 또 성향이 그럴 수도 있으니 정 씨가 그래도 사와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공감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엄마 집에 오는데 뭘 사와야 해? 우리 엄마 꼰대 다 된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돼서 그런가? 딸까지 며느리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딸의 말처럼 너무 꼰대스럽나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쓴다니 신경을 쓴 정 씨가 이상한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한 뒤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빈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뭐라도 사왔어야 하는 건데 급하게 오느라. 에이,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사위의 말에 딸이 얄밉게 대답했습니다. 정 씨는 어이없어 하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사돈네 갈 때는 꼭 사가라, 어? 그러자 딸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에이, 당연히 그때는 사가지. 뭐?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 형우 씨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집 가풍은 왜 빈손이야? 나도 사돈이랑 똑같이 생각해.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신랄하게 말을 해서 반박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쿨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정씨 부부는 여전히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돈네에는 책 잡히지 않게 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결론은 정씨만 서운해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였죠.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고 항상 자식들을 이해만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참 서운하게 한다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명절이면 늘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병문 안에 오면서까지 음료수 한 병을 안 사올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졌어. 갑자기 입원하셔서 놀랐어요. 큰일은 아닌데 뭐. 정씨는 어쩐지 비어있는 손에 눈길이 갔습니다. 한번 그걸 서운하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얘들이 뭘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그것만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양복 안쪽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병문안 온다고 봉투라도 가지고 왔나 싶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은 봉투 대신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와서요. 그리고는 나갔고 며느리도 멀뚱멀뚱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명절은 그렇다 쳐도 병문안까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그런 말을 했다가는 자식에게 돈 바라는 부모 취급을 당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에게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렇게 만든 자식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너희 그래도 병문안에는 음료수라도 사오는 게 예의야. 아들에게 한마디 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건 남한테 그러는 거죠. 가족끼리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음료수 잘 안 드시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면서 정씨를 예민한 부모 취급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허리허식 타령을 하며 음료수조차 사오지 않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역시나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젊은 애들을 말로 어떻게 이기나 싶었죠. 그러다 지난해였습니다. 정씨 부부가 이사를 했습니다. 평수는 좀 줄이고 대신에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켰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집들이 해야죠. 무슨 집들이야? 번거롭게. 에이, 그래도 해야죠. 아들의 말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또 집에 다 불러서 밥 차려주고 할 것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지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는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사하고 집들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또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지연이네 가족이랑 저희랑 한꺼번에 모이겠어요. 명절에는 거의 만날 수가 없어서 딸이 결혼한 뒤로는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 말에 정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냥 배달 음식 시켜. 힘들잖아. 안 그래도 그러려고? 전과는 다르게 정씨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무조건 나를 희생해서 자식 배부르게 먹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힘들면 자식 밥상 안 차려줄 수도 있고 배달 음식 좀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도 요즘엔 이렇다 저렇다 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정씨도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세대 자식들은 다 어딜 갔는지 집들이에 와서 밥상을 보고는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아, 뭐야. 엄마 잡채 같은 거 기대하고 왔는데. 잡채? 잔치상에 잡채는 기본 아니야? 그러게.
자식들은 이런 건 집에서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늘상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든 언제든 밥상 다 차리면 와서 숟가락만 드는 자식들인데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넷의 손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은 지들 핸드백만 곱게 들고 있었죠. 눈을 씻고 보아도 두루마리 휴지나 세제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투 안에 숨긴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제는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 병문안의 충격이 커서였는지 어쩐지 이럴 거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 허탈하긴 했습니다. 음식은 뭐가 있어야 한다, 또 뭐는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거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이 부모 시중 받아서 지들끼리 파티를 즐길 생각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 보이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너희는 뭐라도 좀 사들고 오면서 말해. 정 씨도 이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운해도 참으니까 자식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잔소리를 퍼부어줬어야 했던 건데 정 씨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뭐든지 용인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어디 가서 내 자식들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집들이의 병문안에 빈손으로 가는 자식들. 만약 남들에게는 잘하지만 정씨만 예외라면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그 말이 참 싫어졌습니다.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생각해줬으면 했습니다. 차려주는 음식 먹고 놀다가 몸만 쏙 가버릴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꾸 뭘 사오라고 그래. 부담스럽게. 딸의 말에 정 씨도 화가 났습니다. 나도 너희 집들이에 초대했으니까 음식 준비했잖아. 그러면 너희는 손님으로 왔으니까 최소한 두루마리 휴지 정도는 들고 왔어야지. 집에 휴지 없어? 뭐? 전에 새언니 하는 얘기 못 들었어?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더 민폐라고. 그럼 필요한 걸 주면 되잖아. 두루마리 휴지? 아이고, 알겠어.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 됐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 씨가 두루마리 휴지가 그렇게 갖고 싶어 미치겠어서 이러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냥 성이나 예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남이 집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엄마 아빠도 그런 적 없는데 너희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여기가 남의 집이야? 남이 집 아니면 선물 하나 들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집들이는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더니만은 누가 휴지 갖고 싶어서 이러니?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정도의 예의는 보이라는 말이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 가서 이러면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정 씨의 말에 자식들은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로 엄마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아, 알겠어요. 진상 손님을 대하는 듯한 아들의 말투에 참나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추잡스러워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꼭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눈짓으로 정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인데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걸 원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건 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십 년간 내 속만 상할 것 같았습니다. 정 씨 부부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거라면 다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는 자식들 때문에 정씨 부부는 12시쯤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먼저 잘 테니까 먹고 대충 정리해. 알겠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쯤 잤는지 모르겠지만 설핏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려다가 아들, 딸 목소리가 들려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이 요즘 예민하긴 하신 것 같죠? 갱년기인가? 별말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갱년기인가 보다. 그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지. 갑자기 웬 선물 타령인지 모르겠어. 그게 다 허례허식인데요. 맞아요. 남한테 예의 차리는 것도 피곤한데 집에 와서까지 그래야 하나? 우리 엄마 신세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서 한참을 정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노망난 할머니 취급이라도 하는 듯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농담을 섞어서 한 얘기였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걸 듣고 웃는 사람도 다 똑같은 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씨도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족끼리 예의 차리지 않고 허리허식 없이 편하게 말이죠. 부모 사이는 원래 그런 거라면 정씨도 못할 것 없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정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몸살이 나는 게 차례를 지내서가 아니라 자식들 밥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걸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였는데 이제 그걸 때려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보는 광경에 아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저희 저녁 안 먹어요? 배고파? 고프죠? 아들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음식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 황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뭘 차려야 되나? 반찬거리가 없는데. 장 안 보셨어요? 장? 안 봤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먹으려고 했는데 왜? 집에 있는 걸로 대충이요? 그래. 어차피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있는 건데 뭘 번거롭게 음식을 따로 해. 아니, 그래도 저희 왔는데. 며느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왔는데 대접을 안 해주느냐는 식이었습니다. 대접? 에이, 무슨 가족끼리? 아니, 그래도 손님인데. 자식들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가족끼리가 정씨의 입에서 나오니 이제는 자신들이 손님이라는 말에 실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가풍이잖아. 허례허식 없고.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자기들 편할 때만 허례허식을 없애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자 먹자. 평소 정씨 부부가 먹는 것처럼 단출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숟가락을 느릿느릿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밥은 차려줬으니 뭐라고 하진 못하고 하지만 기분은 나쁜 그런 상태인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정씨의 행동에 아무 말 않고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너희 둘이 해. 네? 안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지. 그게 우리 집 가풍이야. 그 말에 아들 며느리가 주춤주춤 일어났습니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불편하게 안 한다고 뭐든 정씨 부부가 알아서 하니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식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정씨 부부의 잘못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다음날 아침에도 저녁상과 아주 똑같은 반찬으로 밥을 먹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가 왔을 때도 한치도 다르지 않게 대했습니다. 반응도 한결같았죠. 아, 차라리 뭐 시켜 먹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것에 딸은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배달 음식을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정 씨에게 따지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손님이 왔으면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박서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박서방이 왜? 박서방. 뭐 문제 있어? 아닙니다. 장모님, 우리가 남도 아닌데 뭘 그런 거 따져? 내가 시집에 가서 이런 대접 받았으면 좋겠어? 너희 시집은 모르겠고 어쨌거나 부모 자식 간에 뭘 대접하고 말고가 있어? 너희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보였지만 표정은 사나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푸대접은 아니지. 궁시렁거리는 딸을 보니 웃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부모는 뭐래도 서운하지 않아야 하고 자식은 밥상 하나 제대로 안 챙겨줬다고 불만이 한가득이니 참 불공평한 수직관계인 듯 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서로 속 편하게 오지 말어. 오지 말라니? 명절에도 오지 말고 생일이며 뭐며 어쨌거나 오지 마. 꼭 만날 일이 있으면 차라리 밖에서 보자. 서로 섭섭한 거 없이 중간에서 딱. 그러면 서로 편했습니다. 자식들은 굳이 빈손이니 아니니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정 씨도 자식들 진수성찬 차려주고 병날 일 없고 말이죠. 그런 정 씨에게 딸은 속이 좁다며 투덜댔습니다. 설마 집들이 때문에 그런 거야? 참, 엄마 갱년기인 줄 알았더니 그냥 삐진 거네. 자식한테 이러는 부모가 어딨어? 유치하게. 서로 유치한 꼴 보지 않게 이제 오지 말라는 거잖아. 나도 부모한테 예의 안 차리는 것들 싫어. 그리고 아들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후론 매년 챙기던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생일 같은 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런 걸 챙겨. 그러니 다들 서운해했습니다. 자기들이 당해봐야 아는 듯했죠. 그리고는 다음 명절에 집으로 오겠다는 자식들을 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니 다들 뭐하러 와. 명절 같은 것도 다 허례허식인데. 자식들은 정말로 정 씨의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안 하니 편했고 자식들 때문에 서운하고 신경 쓰며 감정 노동을 안 하니 더 편했습니다. 그러다 이 3년 지나자 자식들은 다시 슬금슬금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다들 애도 낳아 손주를 맡기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진작에 자식과의 거리를 정해둔 게 다행인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또 한바탕 손주를 봐주는 문제로 실랑이를 해야 했으니 말이죠. 선물을 주겠다며 찾아오려는 딸을 맞고는 집 앞에서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떠난 기차였습니다. 부모도 딱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그만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았습니다. 일을 주면 일을 받고 일을 받으면 일을 주면서 말이죠. 계산적이긴 했어도 시간이 지나니 자식들도 적응을 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넓히니 오히려 갈등은 없었습니다.